자, 이것은 세포막의 만화입니다. 항상 만화는 과장을 하게 돼 있죠. 우선 과장된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일단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말을 먼저 꺼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저는 항상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동의하시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 하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막이 되어버립니다. 왜? 지질이 그 두꺼운 지질층을 뚫고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들은 전부 비극성이에요. 그럼 기체가 극성이면은 기체가 이렇게 휘발성에서 날아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무슨 GCMS 같은 거 원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매스 스펙 같은 거 할 때도 그것을 그런 입자를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기체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비극성을 만들어야 되는. 모든 물질이 극성이면은 기체가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체들,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도 가스 이 상태는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어쩌면. 그 다음에 작은 비극성 물질들, 무슨 지질들 같은 경우는 아주 덩치가 너무 크지 않는 한 잘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생명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은 전부 수용액 속에서 이것들이 녹아있는 상태 또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사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적 투과막의 성질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무엇이었나?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금 그어놓고 금 넘으면 죽인다 그러잖아, 전부들. 세포막이 일단 금이라는 얘기죠. 이거 못 들어가는 거 더 이상. 이 안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가 있게 생긴 우리 일종의 하나의 이걸 영어로는 이거 헤이븐이라고 하는 안식처라고 하나? 한국말로? 그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특별한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이 세포막이 없었으면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 먹자 하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불판 지피는 순간 누가 와서 어흥하고 다 뺏어 먹어가 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된 거지, 보호.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구조나 어떤 물질들이 보호가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정말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화학 반응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모두 만들어 먹고 하다 보면 그러다 이제 딱 하나 있는, 이제 여기에 DNA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유전 물질만 있으면 계속해서 생명체가. 그 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보호막으로서. 또 하나는 보호막 구실만 했다가는 안 되겠지. 뭐가 있어야 돼? 일종의 장마당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외부 물질을 받아들이고 안에서 노폐물을 던지고 하는 경계선으로서 물질의 어떤 트래픽이,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야만 이것이 제대로. 그러려면은 인지질 이중층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포막을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러니까 얘가 선택적 투과막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물질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던져야 되는 물질들이 못 나가네,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뭘 박아야 되겠네. 그냥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알몬드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박아놓은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럼 수송체 플러스 또 어떤 경우는 수용체. 그러니까 수송체와 수용체 구실을 하는 막 단백질들이 즐비하게 여기 있어야만 세포막이 제대로 구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도 끝도 한이 없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를 잡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세포 과정에서
궁금한,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져가지고서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막에 전부 박혔을까? 하늘에서 설마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딘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졌겠지. 뭐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질까? 아니면 이 막에 박히는 단백질들은 전부 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질까? 어떤 일관성, 통일성이 있을까? 일단 그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가졌지. 그래서 이 막단백질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니?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쫙 밝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덕택에 우리는 이제 세포생물학 시간이나 또는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세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할 얘기는 다 끝났어. 세포막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럼 이제 세포막 단백질을 아까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조금 한 단계 높여서 그냥 여기서 구분을 좀 하는, 약간 차별을 시켜야 되니까 내재성 단백질과 주변부 단백질, 막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막단백질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뭐가 있어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골수 분자처럼 박혀있는 단백질, 이러한 단백질을 한국말로는 우리는 막관통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ransmembrane protein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막관통. 그러나 그러지 않고 숟가락만 얹어서 여기 페리페럴이라고 해야 그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에 있기는 한데, 막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 단백질이 막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막관통 단백질의 삐죽 나온 부분과 뭔가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너 나 알지? 하고 이렇게 같이 잠시 이렇게 묻어. 그런 단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막관통 단백질부터 봅시다. 막관통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구조상 하나의 조건이 있어. 주변부 단백질이야 그냥 아무나 대충 여기 있는 부위하고 나하고 어떻게 서로 맞으면 친하면 되는 거죠. 되는데 막관통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반드시 가져야만 될 조건이 있어. 구조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4차 구조는 아니고 단독이에요. 얘는. 솔로로 있어요. 4차 구조로 여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매우 힘들겠다, 사실. 4차 구조로. 4차 구조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애들은 많아요. 3차 구조, 그러니까 4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여기 붙어가지고서 막 우왕좌왕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가 뭐 얘네들이 잘못되면 뭐 하고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컴퓨터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가 단백질인 것 같은데요. 이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같은데요. 그럼 딱 보다가 요거를 쭉 보다가 이 단백질 막관통 단백질이네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보고 컴퓨터상에서 그 아미노산의 서열만 보고. 그 얘기는 뭘까? 같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끼어 들어가려면 이 단백질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얘는 보통 단백질은 친수성이 되면 이 안에 끼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보통의 소수성 부위들은 안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소수성 부위가 안에 접어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밖으로 나 소수성이다 하고 이렇게 막 노출을 하는, 그냥 용감하게 소수성을 노출시키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막관통 단백질은. 그래서 그 소수성 부위가 세포에 있는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인지질 이중층과 안에 같이 끼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소수성 부위가 알파나선 구조로. 알파나선 구조인데 최소한 한 면이 전부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쫙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희한한.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해봤자
또 까먹을 테니까 나중에 어차피 또 한번 검색하고 찾아봐야 되겠으나 최소한 핵심 막관통 단백질, 막관통 알파나선 두 개를 딱 연결시켜 놓으면 돼. 이게 있으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막관통 단백질이 어야만 하는 거지. 보통 이런 거 한 7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7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힐릭스 막 그래가지고서 막관통 단백질들은 이런 걸 한 개는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런 알파 나선을 7개를 쫙 가지고 가서 팍 박아버리면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막에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막관통 단백질은 소위 말하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반드시라고 얘기는 좀 그렇다. 생명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언어 도단이지. 반드시 뭐 항상 그런 거 얘기했다면 항상 나중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재성과 주변부를 사실은 막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화학적인 어떤 그 근거 하나가 이렇게 얘가 있어 없어가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막관통이면은 이 세제를 넣을 때 약한 세제 같은 거를 약한 중성 세제 같은 거, 마일드한 세제 같은 걸로 얘네들은 절대 안 떨어지지. 막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 아예 막 지지를 완전히 뽀개버리는 강력한 세제를 써야 반드시 뽀개지는, 이게 떨어져 나오는 정제가 가능한 그런 단백질임에 반해서 요 주변부 단백질들은 살살살살 중성세제로 살살 약하게 해서 살살살살 흔들어도 얘네들은 그냥 떨어져 나오게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으로 이건 물론 실제적인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나의 목표가 지금 내재성 단백질이다. 얘네들을 추출을 해야 돼. 정말 세포에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힌트로 얘네들은 약한 세제로 살살하면 분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막 단백질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 단백질. 얘네들은 다 당 단백질이에요. 제대로 된 거 없나? 당 단백질로? 뭐 여기 있다. 이 그림이 가장 그나마. 그래서 모든 단백질들이 이제 막에 박히는 단백질들은 한결같이. 이건 내가 거의 자신 있게 항상 한결같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건 자신이다. 이건 안 틀려.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한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같은 경로로 여기다 운송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거쳐가는 경로 두 장소에서 무조건 단백질에다 당을 붙여버리는 작업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막단백질들은 밖에 당들이,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당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 당들은 왜 전부 다 밖을 보고 있을까? 안쪽으로 삐져나온 당이 없잖아요. 이 방향성도 전부 왜? 더듬이 역할. 관등성명 얘기했잖아요. 이 당이 결국 너 누구야? 나야 나를 인식을 시키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이 막에다 보내는 단백질들은 일부러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전부 합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당 붙이고 그것도 의심이 많아가서 믿어 의심치 않아가지고서 또 다른 장소로 두 번째 장소로 보내면 두 번째 장소에서 또 확인 사살 당을 또 훨씬 마치 화장을 처음에 기초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위에 더 씌우는 그런 덧칠을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막 관통 단백질들은 반드시 또 당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지? 하나는 막관통 알파나선. 막관통 알파나선의 화학적 특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알파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건 그래, 이름이 알파나선이니까. 그런데 표면에 무엇이 나와 있어?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관통 단백질들이 막에서 혹시 무슨 일로 인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큰일이 나는 거였지. 물에서 얘네들은 도대체 대응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막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아마 변성이 돼가지고 침전할 거야. 이 물과는 안 맞으니까. 얘네들의 고향은 여기. 난 여기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죽어나 사나 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당, 올리고당들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막 관통 단백질들을 확인시켜주는 두 가지의 하나의 이 증표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자, 됐고. 그들이 일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수송체, 또 하나는 수용체. 물론 이 중에서 또 효소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각자의 능력 나름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수송체 또는 수용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송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물질들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이건 누구야? 크게 물질을 이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운반을 하는 수송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수송이냐. 우리는 그것을 수동 수송이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여? 확산. 그렇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능동이라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돈을 쓰라는 얘기죠. 에너지를 써야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억지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많지.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응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가 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단순 확산이라고는 이 수동 수송에는 두 가지의 확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하나는 촉진인데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아무 도우미가 필요가 없는 단순, 아까 얘기한 그런 기체나 또는 아주 작은 지질, 아무것도 그냥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세포를 통해 가지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 수송을 해야 되는 물질들은 전부 친수성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소위 이런 수동 수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안 돼, 그거는. 물론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 없잖아요, 강의 자료에. 지난번처럼 이 슬라이드 요거 PDF도 놓을 테니까 야, 이건 내가 다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미술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이거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 그림. 그래서 꼭 비슷한 그림 사실 가지고 있고, 강의 자료에 또 비슷한 거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들은 촉진 확산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확산을 시키되 어떤 특별한 수송체를 통과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름 두 가지를 이러한 촉진 확산과 결부시키면은 좋다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채널이라고. 이온들은 촉진 확산에 의해서 높은 데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동 수송을 시키는, 이온들을 수동시키는 그러한 수송체를 우리는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듐 채널,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온 채널들 이름이 되게 많아요. 채널하게. 그러나 이온 말고 아미노산 같은, 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조금 이온보다 훨씬 큰 물질이잖아요. 이들을 이런 수동 수송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운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냥 번역을 운반체라고 보통 해놓더라고. 얘네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요. 어떻게 다른지는 세포생물학 시간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채널은 작기 때문에 소듐이나 칼슘이나 그런 클로라이드나 같은 것들은 이 자체 구조가 안 변하고 그냥 여기를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아미노산이나 당 같은 경우는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마치 얘네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줘야 돼. 구조가. 그 차이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름을 채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너는 얘를 수동수송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똑같은 이온을 이동을 시키는데도
칼슘 채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칼슘 펌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능동수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두 개를 다 동시에 구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칼슘 펌프, 칼슘 채널 해서. 그래서 칼슘을 능동수성으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ATP를 가수분해를 해서 그래서 옮기고, 칼슘이 그냥 자연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채널 문만 열어놓으면 되고,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뚜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까칠하게 보통 웬만한 요 채널 단백질들은 문이 있어가지고서 문을 닫아놨다가 약 올리다가 이제 딱 문을 열어주면 얘네들이 좌르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펌프와 채널의 차이점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펌프는 능동수성을 하는 것이고, 이 펌프는 채널과 다르게 모든 물질에 다 적용이 돼요. 이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든지 능동수성을 하게 하면은 주로 이제 펌프라는 얘기를. 펌프 대신에 ATPase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해. ATPase. ATPase라는 얘기는 뭐예요? ATP 가수분해를 한다는 효소라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이런 능동수성을 하는 친구를 분리를 했을 때 그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ATP를 가수분해시키네? 그럼 얘 ATP 가수분해 효소인가 보다 하고 거기 그냥 돌진하면 얘는 ATPase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얘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이렇게 능동수성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이름을 펌프라고 짓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서로 교환해서 맞교환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수성체와는 다른 수용체 단백질들이 뭐가 다른지를 일단 만화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용체는 수성체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그 얘기는 이것이 만약에 포도당 수송체였다면 이것이 포도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포도당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그러나 이것이 포도당 수용체였다면 어떻게 돼? 포도당이 들어가는 대신 나 포도당 잡았어 라는 이 신호가 밑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바깥에 포도당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라는 감지를 하기 위한 것이 수용체이고, 그러니까 수용체들은 전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각각의 물질에, 내가 탐지하고자 하는 물질들에 맞게, 마치 항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항체가 항원들과 전부 이렇게 맞게 구조가 되어가지고서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수용체들도 이렇게 각각의 작은 그러한 고유한 물질들을 내가 특별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들은 들어가는 대신에 같이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손 붙잡고 우리 같이 갈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용체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딱 결합을 했어, 너 잡았네, 그러면 알았어, 내가 일러야지 하고 그렇게 일하는 게 수송체와 다른 관점이다는 얘기. 둘 다 세포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호 전달 또는 수송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수송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자, 일단 잠시 그래놓고 진핵세포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수송 과정이 진핵세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원핵세포에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크게 다른 점은 뭐예요? 바로 이거. 원핵세포, 진핵세포, 일단 크기가 도저히 잽이 안 되죠? 이게 10마이크로미터라면 얘는 1마이크로미터예요. 이것도 과장이지 사실. 이게 1마이크로미터면 이거 10배면 이만큼 가야지. 그럼 부피상으로는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게 이제 진핵세포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금방 파악하듯이 이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차이는 쉽게 얘기해, 일단 핵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죠?
핵이 있고 없고, 또 한 가지는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어? 진핵세포에는 이 많은 엄청난 이상한 것들을 전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세포 소기관을 이루는 물질은 근본으로 화학적으로 뭡니까? 생화학적으로.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물질. 이 선들이 뭐야? 요 선들이. 이 선과 똑같은 선이야, 선. 지질, 인지질. 요 선과 똑같은 방식의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얘네들 전부. 그러니까 막이 진핵세포는 세포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막이 안에도 존재하는 게 이게 전부 각각의 그 안에 존재하는 막이 이 경계를 표시하면서 여기는 이제 핵이다. 들어오면 전부 다 니들 죽음이야. 라고. 나는 미토콘드리아다. 니들 들어오면 전부 죽음이야. 지들 막을 쳐놓고서. 나는 소포체다. 그러고. 나는 골지다. 뭐 하면서. 결국 그래봤자 결국은 이 세포막과 똑같은 막이란 말이에요. 막을 쳐놓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이름을 이상한 간판을 걸어놓고 독자적으로 놀겠다고 이게 바로 세포 소기관의 정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진핵세포를 공부하고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진핵세포를 공부하는 과정은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옛날에 어떤 유치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도 얘기 그림 딱딱 그러면서 얘가 뭐냐 뭐 해서 이거 외우느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어쨌든 궁금한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각각의 이들이 도대체 왜 있느냐,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진핵세포가. 라는 게 사실 궁금하니까 기능들을 솔직히 이제 살짝 얘기를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세균은 이렇게 간단하고, 세균은 또 한 가지, 세균은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좀 특이한 플라즈미드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즈미드와 일단 세균의 유전체, 세균 염색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진핵세포의 염색체와 비교해서 뭘까? 물리적으로. 세균의 염색체는 동그래요. 처음과 끝이 없어. 다 막혀가지고서. 그걸 왜 강조하냐면 그러면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처음과 끝이 있다고? 예. 이래. 진핵세포 염색체는 왼쪽 오른쪽이 다 있어. 끝 말단이 있는데 염색체가. 근데 세균의 염색체는 그냥 항상 I love you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원형 DNA냐 선형 DNA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어디서 출처가 이게 출처가 원핵세포냐 진핵세포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세포 하나에 그런 딱 하나의 동그라미만 있는 보통 세균들이 그런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 세균의 염색체가 지금 있잖아요. 동그랗긴 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꼬불꼬불 지금 꼬인 전화선처럼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나 그거 말고도 얘네들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은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된 만화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어쨌든 원형으로 된 바깥에서 노는 이런 DNA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플라즈미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퉁명스럽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무뚝뚝하게 불친절하게 이거야 그러면 하는데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야 너 몰랐냐? 하고 그러니까 염색체가 아니라 바깥에서 혼자 별똥대로 놀고 있는 그런 DNA가 플라즈미드요. 조금만 더 애걸복걸하면 이거야 따로 노는데 따로 노는 장점이 뭔지 알아? 혼자 독립적으로 지가 복제하고 싶을 때 지가 막 알아서 복제를 해 얘는 라는 게 이제 플라즈미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얘는 일생에 이 세균의 일생에 딱 한 번만 복제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복제하면 이거 갈라져야지 나눠서. 그러나 이 플라즈미드들은 이 세균의 일생에 엄청나게 많이 복제를 해서 카피 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여기도 엄연히 이 DNA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DNA 여기 유전자 들어갈 수 있고 뭐 하는데 얘네들의 장점은 카피를 도저히 지 멋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딱 하나인데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균은 이게 예를 들어 한 1000개
똑같은 동일한 카피를 1000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균도 많아. 이걸 가만히 사람들이 내버려 두고 있겠어요? 아니지. 여기다가 그럼 이거 좋네. 대박 하면서 여기다가 짠 하고 인슐린 해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꼽아버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다시 세균이 마치 무슨 대리모이냐? 다시 세균한테 딱 집어넣고 잘 살아라 하면 얘가 1000개로 복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세균 하나당 얘가 100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각 하나당 인슐린 단백질을 지들이 만들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결국 불쌍한 돼지를 더 이상 안 죽이고 불쌍한 세균을 죽여서 인슐린을 만들게 된 그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유전공학에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다시 세균한테 집어넣어가지고서 세균이 마치 자신의 유전자인 양 이것을 취급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우리가 이걸 찾아다 쓰는 그런 방식. 언제나 이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 우리 단백질이 세균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나 인슐린의 경우에는 정말 운 좋게 이게 딱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서 요즘도 인슐린은 이렇게 값싸게 생산을. 그 전에는 돼지 췌장 추출해 가서 거기서 인슐린 뽑아다가 당뇨 환자들 고쳤는데 그게 사실 비용이랑 그게 양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나 플라즈미드가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세균 자체가 이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주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들을 여기다 담아다녀. 그래 놓고선 이걸 가지고 다른 세균이 오면 친구가 오면 나 이거 하나 좋은 거 득템했는데 한번 가져볼래? 하고 그걸 던져줘. 그러면 그 옆에 친구도 땡큐 받아가지고서 어쩌다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발생하면 이게 막 퍼져나가는 세균끼리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걸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막 병원에 가면 문제가 막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 사실.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저항성의 근본 원인은 여기입니다. 세균 편모는 볼 거 없고 선모도 볼 거 없고 항생제 볼까? 제약학과 무슨 약대니까 항생제는 볼까? 그래 보자. 그래서 자, 항생제 정의가 뭡니까?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고 세균만을 죽이는 게 항생제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얘기지. 아니 약이면 약, 우리도 피해가 받아야지. 같이 폭격을 맞는데 우리는 멀쩡하고 적군만 전부 죽이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있지. 스마트 폭탄. 그런데 그러니까 항생제는 처음부터 무엇을 표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항생제가 다 떨어졌어요. 정말로. 항생제가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세균은, 슈퍼세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몇십 가지 항생제가 전부 다 거기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지금 프로젝트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면 일단 출발점이 어디로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가야 항생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 세균을 죽여야지. 그러나 세균만 죽여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을 타겟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균의 대사 작용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발휘를 해야 이제 항생제가 제대로 개발. 그것이 이제 현존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것이 다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항생제들만 몇 가지 나열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방금 언급한 세포벽을 합성을 방지를 시켜가지고서 세균은 세포벽을 못 만들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벽을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그 최초로 만들어진 항생제인 페니실린인 것이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 그것은 최초로 발견된 거지. 곰팡이가 가지고 있던 그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곰팡이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어쩌다가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이 페니실린 그것과 같은 약전을 가진 밴코마이신이라고 뭐 둘 다 똑같이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균의 세포벽은 예를 들어서 세균의 세포벽이 식물의 세포벽과 예를 들어서 같은 성분이라면 이거 사용 못 하겠지. 뭐 식물이야 죽건 말건 내가 알게 뭐야. 나는 동물인데 한번 사용하면 그만이지만 다행히도 세균의 세포벽은 식물의 세포벽과 다르단 말이에요. 화학적인 성분이.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쳐도 식물의 세포벽은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지. 자, 여기에 요즘 가축에다가 가축 사료의 한 반을 섞어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퀴놀론이라는 계통의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름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왜 외워, 이거? 그런 항생제가 있어. 퀴놀론 계통의 이 항생제들은 뭘 하는 항생제냐면은, 뭐 하는 것 같아? 세균의 DNA 복제를 차단시키는 거야. DNA 복제가 안 되면 얘는 그냥 죽어 먹으면. 아니, 근데 DNA 복제를, 얘를 먹으면 우리의 DNA 복제도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왜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지? DNA 복제를 수행하는 효소의 이름은 뭐죠? 아무나 지어, 장명소 해갖고 아무나 지어봐. 어떻게 뭐라고 지을 거야? DNA 복제하는 효소. DNA 복제소? 재분소? DNA 중합효소. 그러니까 뭐 세균의 DNA 복제 효소든 사람의 DNA 복제 효소든 이름은 DNA 중합 효소예요. 그다음에 이들이 설마 우리가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진화했는데 이들이 뭐 달라도 뭐가 다르겠어? 거의 같아. 인슐린 유전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복제되는 거 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다행스럽게도 미세하게 세균의 DNA 중합 효소는 진핵세포의 DNA 중합효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그것을 아주 악착같이 추적을 해서 고기만 딱 이렇게 저해를 시키면, 억제시키면 이런 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계통의 약 되게 많아요. 무슨 마이신 계통, 스트랩토마이신, 무슨 에리스로마이신, 이 계통의 약들은 전부 다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누구죠? 그림상으로, 이 만화상으로 얘가 누구 같아요? 예.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얘가, 왜 이러지, 반응이? 단백질 합성 어디서 일어나? 리보솜, 리보솜. 리보솜이라는 거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보솜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를 조해시키는 약들이 되게 많아. 다시 말해서 뭐냐? 세균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과 다르다. 왜 다르지? 봐서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같아야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그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생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생명체로서 사실 진핵세포나 원핵세포나 같이 거의 공통적인 어떤 대사 활동을 공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런 차이점들을 그때 추적을 해서 정교하게 그것들만을 특별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약을 찾으면 그게 항생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세균의 유전자 발현, 안 할란다 이거. 그냥 가. 세균은 뭐 대충, 나머지는 자잘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쓱 읽어보세요. 시험은 제가 언급한 거 말고는 거의 날 확률이 없어요. 시험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강의 자료에 있는 거 참고하고 검색하면 될 거고. 참, 한 가지 얘가 다 대답해 줄 리도 없지, 하긴. 그런 얘기를 내가 뭐하러 물어봐. 혹시 내 시험에 족보가 돌아다니나 해서
왜냐하면 얼핏 시험 보니까 이전에 여러분 학생 선배들은 그 특정 문제 하나를 딱 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았어. 그 문제가. 그래서 뭐지? 족보가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일은 없지. 족보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이고 족보는. 그래서 궁금해서 자, 고세균은 세균과 뭐 둘 다 똑같이 원핵세포예요. 세포 소기관 없고 핵 없고 세포벽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세균과 고세균이 이렇게 차별이 되게 갈라놓을 정도로 뭔가 차별이 되는 몇 가지 자세한 점들은 정말 많이 달라요. 특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포인트는 우리는 고세균으로부터 진화했다. 진핵세포는 고세균의 한 분파로부터 진화돼서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분자 생화학적인 정황들이 그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태클 걸 일은 없고 얼핏 보면 고세균 하면 이름 자체가 지금 이 세균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원시적이고 예를 들어서 좀 낙후된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의 뿌리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고세균들 이 관심이 있다면 고세균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면 주로 이상한 데를 찾아가야 고세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암 근처라든가 그래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데 가서 이 샘플을 채집을 끓어오르는 그 용암물 같은 걸 끓어오는 채집을 해오면 거기에 고세균이 말이 돼? 100도가 되는 데서 세균이 살고 있단 말이야. 물 끓여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잠수함 타고 아주 바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서 바다 깊숙이 샘플을 채취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폐광이 된 폐광 광산에 가서 거기 유황이나 뭐 이상한 석탄으로 오염이 된 그런 이상한 광산 근처에 가서 샘플을 떠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또 뭐 사해라고 있잖아요. 저쪽에 이스라엘 쪽에 그쪽에 아무도 너무 작아지고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서 샘플을 하나 떠온다든가 다시 말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이 나의 집이다라고 살고 있는 것이 고세균의 특징입니다. 참 희한해. 물론 그러니까 이제 고세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꽂히게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섭씨 95도 100도가 되는 데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일단 그들의 세포막과 일단 그걸 살기 위해서는 세포막이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들의 안에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가 우리처럼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지 않는 그런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되게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많은 연구가 물론 진행이 되지. 그 중에 하나 그 곁다리로 거기서 어부지리로 대박을 쳐가지고서 상과 돈을 동시에 떼거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PCR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고세균 덕택에. 그러니까 고세균에서 DNA 중화효소, 아까 그 DNA 중화효소가 섭씨 100도에서 죽지 않잖아요. 95도, 얘네들의 최적 활성 온도는 예를 들어서 85도에서 95도에 거기서 잘 나갈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PCR을 할 때는 기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온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줬다가 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현존하는 그런 기존의 효소들, 진핵세포나 또는 원핵세포 효소를 썼다가 매번 할 때마다 전부 다 얘네들은 다 망가져. 그거 이제 현실적으로 될 일이 아닌데 여기서 바로 아까 그 GFP 유전자를 훔쳐온 것처럼 이분도 그 고세균에서 DNA 중화효소를 훔쳐와가지고 PCR을 현실적으로 성공을 시켰어요. 이 PCR이 요즘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 PCR 개발해서 기계 팔아먹고 떼돈을 벌더니 그 기계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때만 해도 한 기계 하나 조그만 이거 하나에 2, 3천만 원 그때 물가로 2, 3천만 원씩 해가지고서 너무 비싸가지고서 그거를 뭐 전 세계 혼자 특허로 팔아먹으니 돈은 그냥 뭐 그거 다 맞지.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면 과학자가 돈을 벌면 그건 너는 이제 돈이나 벌어 장사해 라고 일단 이제
차단이 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건 워낙 너무 이 영향이, 반향이 크니까, 기다리다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한 10년 있다가 할 수 없이 이분한테 노벨상까지 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고세균 연구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겠지. 채집하러. 또 뭐 없나? 새로운 거 없나 하고. 특히 일본에서 일본 과학자들이 여기에 아주 능해요. 그래서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막 채집해다가 새로운 거 막 하고. 그래놓고 요즘은 좀 새로운 거 발견하면 무조건 일단 특허부터 먼저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일단 접근 불가 시켜놓고 하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고세균들이 좀 특이하다. 단백질 구조와 이들의 세포막 구조가 좀 특이하겠죠. 그 정도로만.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그냥 세균의 인지적 이중층은 그냥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고온을 가려도 이거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고세균의 세포막은 아무 문제 없이 딱 튼튼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자, 진핵세포는 진핵세포에서 끝나게 되는구나. 자, 진핵세포는 또 일주일 건너뛰고 해야 되겠네. 요거를 강의를 동영상을 찍으면 어쨌든